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동아시아 수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떤 내용에 대해 살펴볼 것이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당의 통치체제인 율령체제는 상당히 잘 만들어진 중앙집권적 시스템이었다. 그것이 왜 선진문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었고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통치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선진문물이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주변 국가들은 그것을 자기 나라에 가져와서 적용하면서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고 싶어 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각각의 나라들이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문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 종교 등등 많은 것들이 수나라, 당나라하고 달랐기 때문에 수당의 통치체제가 아무리 잘 만들어진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수당의 통치체제 가운데 가져올 수 있는 것들만 가져왔고 또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자기 나라의 상황에 맞게 변형된 형태로 적용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이 동아시아의 주변 국가들이 수당의 통치체제를 어떻게 가지고 왔으며 그것이 어떻게 변형된 형태로 적용이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선생님이 교재에도 표로 넣어놨는데요. 여기다가 옮겨 적었거든요. 하나씩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나라들의 경우에는요.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형성해 나가던 초기에 그러니까 부족 연합 형태인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적인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우수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인 율령체제를 받아들여서 적용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고구려는 4세기 소수리왕 때, 백제는 3세기 고이왕 때, 신라는 6세기 법흥왕 때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삼국의 경우에는 4세기에서 6세기경에 이 율령을 받아들여서 반포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4세기, 6세기 경에는 아직까지 수당의 완성된 형태의 율령은 아니었고요. 그 이전에 율령체제를 받아들여서 적용하기 시작했던 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당의 완성된 형태의 율령체제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느냐? 그렇죠. 통일신라 시기부터 적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통일신라 때에는요, 당나라와 활발하게 교류를 하면서 그들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율령체제를 정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다시피 유교교육기관으로서 국학을 설립을 해서 유교교육을 실시했던 것, 그것은 과거 당나라가 국자감을 만들어서 유학교육을 실시했던 것과도 마찬가지다. 율령체제에서 똑같이 수용한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특히 이 신라에서는 신라 촌락문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서 호구와 재산을 파악을 하고 그를 바탕으로 조세와 부역을 징수했던 것, 이 역시 당의 율령체제를 받아들인 것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라 촌락문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의 교재 오른쪽에 보시면은 신라 촌락문서 그림과 간단한 설명을 선생님이 넣어놨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신라 촌락문서 일본 나라 쇼소인이라고 하는 데에서 발견이 되었다. 밑줄 칩시다. 서원경 청주 부근의 오늘날 청주 부근의 촌 마을을 포함한 4개의 촌 마을의 면적과 밑줄 칩시다. 인구, 가축 수 등을 파악을 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신라가 체계적으로 조세를 징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 촌락문서, 다른 말로는 신라 장적 또는 신라 민정문서라고도 해요. 사실 이 문서가 정확하게 어떤 명칭이 적혀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굉장히 우연한 계기에 발견된 문서이거든요. 어떻게 발견이 되었냐면요. 여기 정창원 쇼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유명한 절인 도다이사라고 하는 절에 있는 창고 이름이에요. 일본의 도다이사라고 하는 유명한 절에 있는 창고 정창원, 일본어로는 쇼소인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천안 가문의 보물들을 모아놓고 보관했던 곳이고요. 대체로 한반도라든지 중국에서 수입해왔던 혹은 선물받은 그런 귀중한 것들을 보관해 놓았던 창고가 바로 쇼소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그 쇼소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라에서 넘어온 화엄경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신라 촌락문
문서 또는 신라 장적 또는 신라 민정 문서라고 부르는 이 문서가 그 화엄경을 포장해놨던 포장지였어요. 그래서 포장지를 벗겨보니까 그 안에 화엄경이 있었는데 이 화엄경이 놀라울 뿐만 아니라 그 화엄경을 포장해가고 있었던 종이에도 어떤 글자들이 굉장히 빼곡히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빼곡히 써 있었단 말이죠.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었더라? 신라 때의 서원경, 오늘날 청주 부근의 마을 한 5개 정도, 4개, 신라 부근의 촌을 포함한 4개의 마을들에 몇 명이 살고 있었으며 거기에 가축이 몇 마리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조사해서 기록해놨던 문서가 바로 이 신라 촌락 문서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연한 계기에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서의 공식적인 명칭을 잘 몰라요. 그래서 신라 촌락 문서라고도 하고 신라 장적이라고도 하고 신라 민정 문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배웠어요. 뭐에 대해서 배웠느냐? 당나라에서는 호적을 작성을 해서 백성을 파악을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균전제, 부병제, 조용조제를 실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신라에서도 백성과 토지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그들의 정확한 숫자와 그리고 상황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자원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신라 촌락 문서, 신라 장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호구, 집호자의 입구자죠. 집집마다 몇 명이 살고 있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것을 바탕으로 백성들을 지배하면서 그들로부터 조세, 세금을 거둔다든지 부역, 노동력을 징수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호적 역시 3년마다 작성이 되었잖아요. 그죠? 신라 장적 역시 인구는 끊임없이 변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자원도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3년마다 업데이트를 했던 것이에요. 3년마다 작성이 되었었고요. 그 마을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그 마을에 땅이 얼마나 있는지,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신분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은 몇 마리가 있는지, 심지어 그 마을의 유실수, 그러니까 과일이 열리는 나무는 몇 그루가 있는지까지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파악했던 문서가 바로 이 신라 장적, 신라 민정 문서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바탕으로 신라 역시 당나라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으로 율령 통치를 하고 있었구나. 국가에서 백성과 그들의 재산 상태를 파악을 해서 효과적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신라 촌락 문서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신라 때 당나라의 물문을 받아들여서 율령 체제를 적용한 그런 어떤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문서가 왜 고작 화엄경을 포장하는 포장지로 쓰였을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3년마다 제작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년이 지난 문서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종이는 당시에 굉장히 귀한 재료였으니까 물건을 포장하는 데 썼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연한 계기에 이 화엄경은 신라 장적으로 포장을 했고 일본에 그것이 전해지게 되었는데 일본에서 그 문서가 발견이 되는 이런 어떤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어떤 발견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국학을 설립했다든지 촌락 문서를 작성을 해서 백성들의 호구와 재산을 파악해서 세금을 거뒀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통일신라가 당나라의 율령체제를 잘 받아들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이 신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당나라와는 달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나 관습이나 문화 여러 가지 것들이 수당과는 달랐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수용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였고 또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자기 나라의 상황을 바꾸어서 변형된 형태로 적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독자성, 통일신라가 율령체제를 받아들였지만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바꾸거나 일부만 받아들인 것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의 율령체제를 수용했습니다만은 관위라든지 관직 같은 경우에는 고유의 것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위라고 한다면은 관직의 위계
체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관료들을 선발하고 관료들의 높낮이 어떤 상황부터 이제 쭉쭉쭉 이렇게 내려오는 관료 체계를 만드는가는 당나라의 관료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원래 신라에 가지고 있었던 관리 체계를 관료들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러하였느냐? 사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신라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없었던 굉장히 엄격한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렇죠. 바로 골품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사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나죠. 그죠? 골제와 품제로 두 품제로 나뉘어진 게 바로 골품제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최상위 계층에는 성골, 진골이 있었는데 성골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사라지고 진골 귀족들만 남게 되죠. 그리고 그 아래 6두품, 5두품, 4두품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 신분 제도가 바로 골품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골품제는 굉장히 엄격한 신분 제도여서 이 사람이 어떤 신분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의 높이도 달랐을 뿐만 아니라 입고 다닐 수 있는 옷의 색깔의 종류, 살 수 있는 집의 크기, 타고 다닐 수 있는 물건의 종류 이런 것들까지도 철저하게 차별하고 제한을 했던 엄격한 신분 제도가 바로 이 골품제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거 수당에는 있던 제도가 아니었어요. 그죠? 이것은 신라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신분 제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진골 귀족들 자신들의 특권을 보장해주는 이런 골품제 같은 거 없애고 싶었을까? 유지하고 싶었을까? 당연히 자신들의 특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자들인 진골 귀족들의 경우에는 골품제 그냥 당연히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신분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의 높낮이가 달라지는 이런 골품제와 그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신라 고유의 관위, 관직의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관료 선발 제도에서도 신라는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독서 삼품과라고 하는 제도인 것이에요. 자, 독서 삼품과란 무엇이냐? 과거제처럼 시험 봐서 사람을 뽑는 선발 제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와 유사하게 신라에서 만든 유교 교육기관인 국학에서 공부한 학생들 가운데 그 학생이 유교 경전을 얼마나 많이 읽고 이해했느냐 그 수준 정도를 참고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관인들 가운데 일부를 뽑고 충원하는 제도로서 시행되었던 제도가 바로 독서 삼품과라고 하는 제도인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나라에서 시행되었던 과거제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유교적 교양과 지식을 갖춘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였고 그것은 황제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신라도 그러한 과거제를 받아들여서 자신들도 유교적인 교양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인재를 선발해서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관료 선발 제도를 시행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만 무엇의 벽을 넘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 골품제의 벽을 넘을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독서삼품과라고 하는 건 원성왕 때 처음 실시된 제도이고요. 독서 출신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국학에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치러지는 국학 졸업시험 정도에 해당하는 제도가 바로 이 독서삼품과라고 하는 것이고요. 왜 독서삼품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 시험의 성적에 따라서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누어서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들을 선발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독서 삼품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삼품 말고도 아주 시험 성적이 좋은 경우에는 특품이라고 해서 더 높은 관직에 선발해주는 제도도 선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시험 봐서 국학 학생들 가운데 시험 봐서 사람의 성적을 가지고 관리로 선발하면은 과거제랑 똑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일단은 시험 볼 수 있는 학생들 국학의 학생들 중에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시험 봐서 선발한 사람들을 어디에 배치했다 그랬어요?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관인들 가운데 일부를 뽑는데 충원하는 데 사용했던 게 바로 이 독서 상품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급 관리하고 하급 관리 가운데 좀 더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고 조금 선생님의 자의적인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만 고급 관리와 하급 관리 가운데 어떤 관리들을 선발하는 데 사용된 시험이냐? 하급 관리들을 선발하는 데 사용된 시험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골 귀족의 자제들의 경우에는 이런 거 없이도 가만히만 있어도 자신의 어떤 신분의 특권을 따라 고급 관리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독서 상품과의 경우에는 그 인재에 충실한 어떤 능력을 시험을 통해서 검증해서 선발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골품제의 벽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가운데에서 진골 귀족들이 아닌 그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 가운데 유능한 인재들을 일부 선발해서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관리들을 선발하는 데 사용했던 제도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독서 상품과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다시 말해서 신라는 이 과거제라고 하는 중앙집권적 관료 선발 제도를 받아들이고 싶어 했으나 진골 귀족들이 특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유지하는 도움이 되었던 골품제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을 바탕으로 시험을 봐서 황제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는 그런 어떤 과거 제도가 아니라 독서 상품과라고 하는 상당히 제한적인 형태의 시험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배운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치원 같은 사람, 신라 때, 통일신라 때 명문장가로 굉장히 이름을 널리 알렸던 유능한 인물이 있었죠. 최치원. 이런 사람들 육두품 출신이었어요. 육두품 출신이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국학에서 아무리 시험 잘 봐서 독서 상품과에서 아무리 좋은 성적을 내봐야 이 사람들이 관리로서 출세할 수 있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능력 있는 육두품들 어떻게 하는 것이냐? 당나라로 유학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었죠. 당나라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험 보는 과거 제도가 있었는데 과거제의 외국인 전형 빈공과라고 하는 거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신라 출신의 유학생하고 발해 출신의 유학생하고 빈공과에서 1등을 누가 하느냐를 가지고 뭐 라이벌 경쟁 의식을 불태웠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런 어떤 유능한 육두품들 같은 경우에는 골품제가 없는 당나라로 건너가서 자신의 능력을 있는 것, 자신의 능력을 있는 대로 발휘해서 정당하게 자신의 능력에 맞는 관직에 진출하는 빈공과에 응시해서 출세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최치원 같은 경우에도요, 당나라에서 빈공과를 통해서 상당히 높은 관직에 진출했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해요. 자, 이런 게 바로 골품제 그리고 독서 상품과라고 하는 것. 이 당나라 율령 체제를 변형된 형태로 수용했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통일신라 결국에는 이렇게 유능한 인재들이 해외로 전부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라 사회에 나타났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골 귀족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해주는 골품제 같은 거, 독서 상품 같은 거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국가를 개혁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 전부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또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런 어떤 특권을 포기하지 못했던 지배층들에 의해서 신라는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결국에는 흙수저들이 바꾼다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발해에서는 당나라의 율령체제를 받아들인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변현된 형태로 적용했던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당나라와 마찬가지로 발해는 똑같이 삼성육부제의 중앙관제를 시행을 했었고요. 당나라랑 마찬가지로 발해 역시 지방제도는 지방을 주와 현으로 나누는 주현제 같은 것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또 이름은 당나라와는 달랐지만은 당나라에서 시행했던 교육기관은 무엇이었었나요? 국자감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죠? 국자감 같은 거 이름만 바뀌었다 뿐이지, 주자감으로서 이름만 바뀌었다 뿐이지 중앙교육기관으로서 똑같은 역할을 수행했던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문정원 같은 경우에도 당나라의 비서성이라고 해서 문서 관리하는 기구 있었던 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름만 바뀌었다 뿐이지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관청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발해의 경우에는 당나라의 삼성육부제와 주현제라고 하는 그들의 통치체제를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수용한 대표적인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만 이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나 주현제 같은 율령체제를 가장 유사한 형태로 받아들인 나라가 발해였다고 하더라도
되고 어쨌든 발해는 수당과는 다른 나라였어요. 그들이 처해 있었던 자연 환경이라든지 역사적인 전통이라든지 관습, 문화 이런 것들이 수당과 달랐기 때문에 어쨌든 발해도 당나라의 율령 체제를 그들에 맞는 형태로 변형된 형태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삼성 육부제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의 명칭이나 관리 체계 같은 것은 당나라와 달리 독자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거기 교재에도 선생님이 발해의 중앙관제에 삼성 육부제에 대해서 넣어놨습니다. 여기도 선생님이 옮겨서 써놨는데 같이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발해의 삼성 육부제는 당나라와 명칭이 달랐습니다. 자, 당나라에서는 어떤 제도, 어떤 이름이었었냐면은요,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은 중서성에서 정책을 입안을 해서 문화성에서 그 정책을 심의해서 상서성을 통해서 시행하도록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명칭이 다르네요. 그죠? 당나라의 중서성에 해당하는 것을 발해에서는 중대성이라고 불렀고, 당나라의 문화성에 해당하는 것을 발해에서는 선조성이라고 불렀고, 당나라의 상서성에 해당하는 것을 발해에서는 정당성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명칭이 일단은 좀 달랐다라는 거. 자, 그리고 당나라에서는 각각의 업무를 맡아 했던 이호, 예병, 형, 공의 6개의 부서가 있었죠. 그죠? 이호, 예병, 형, 공이라고 하는 이 명칭의 경우에는 각각의 그 부서가 수행했던 역할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었어요. 이, 관리할 때 입니다. 호, 호구조사할 때 호예요. 예, 의뢰할 때 예고요. 병, 군대할 때 병사할 때 병이고, 형, 형벌할 때 형이고, 공, 공사할 때 공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육부된 당나라에서는 각각의 그 부서들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발해에서는 이름이 어떻게 붙어있느냐? 충인의 지예 신부라고 불렀어요. 역할에 따라서 그 이름을 붙이지 않고서 우리가 유교적으로 강조하는 덕목들이잖아요. 그죠? 충인의 지예신, 유교적 덕목을 육부의 명칭으로 사용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발해하고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도가 다른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봐도요, 발해의 삼성 육부제도는 당나라하고 다소 달랐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첫 번째로는 권력의 서열이 달랐어요.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서성이 최고의 권력기관이었고, 그 다음에 문화성, 그 다음에 상서성, 이런 식으로 권력의 서열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발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는 정당성이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심의하는 선조성이 두 번째, 발의 하는 중대성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권력 서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육부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보면은요, 2호, 예병, 형공 6개의 부서가 모두 상서성에 소속되어 있었던 당나라와는 달리 발해의 경우에는 정당성 안에 좌서정이랑 우사정이라고 하는 두 개의 중간 기구를 거쳐서 좌서정이 충인의부, 우사정이 지예 신부를 담당하도록 하였어요. 육부를 둘로 나눠서 운영 하였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육부의 이원적 구성과 운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당나라가 발해가 당나라의 삼성 육부 제도를 수용하였지만은 그 운영의 방식은 독자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또 어사대는 중정대라고 불렀었고, 비서성은 문정원이라고 불렀었고, 국자감은 주자감이라고 이름을 바꿨던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당나라의 삼성 육부 제도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라와 발해가 당으로부터 율령체제를 받아들인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변형된 형태로 독자적인 방식으로 운영했던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례차례 살펴보았는데요. 1번 마저 살펴봐야 되거든요. 칠판 지우고 다른 반으로 옮겨서, 아니면 이 자리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칠판 지우고 마저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율령체제의 수용과 독자성, 마지막으로 일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은 7세기 중반부터 7세기 후반부터 율령제를 수용하기 시작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일본에서 율령체제를 시행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645년에 있었던 다이카 개신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일본의 경우에는 바다 건너 섬나라였기 때문에 선진 문물의 수용 속도가 비교적 늦어서 국가 발전과 성립이 다른 지역들보다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레인들이 일본에 건너가게 되면서 선진문물이 전파되었고 이후에 일본에서는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쇼토쿠 태자가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고자 했던 시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막강한 소가시라고 하는 소가 가문이라고 하는 호족 세력들을 몰아내고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을 시행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다이카 개신이라고 한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자, 그죠? 자, 그리고 다이카 개신의 내용이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당시 가장 뛰어난 중앙집권적인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당나라의 율령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다이카 개신을 통해서 다이호 율령이라고 하는 새로운 율령을 반포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당나라의 율령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자, 야마토 정권은 호족 연합 정권이었기 때문에 지방 분권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수용을 해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였고 다이카 개신을 통해서 중앙집권적인 법과 제도를 갖추어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다이카 개신을 통한 다이호 율령의 반포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중국과 직접 교류한 역사적 경험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섬나라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지 이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신라나 발해보다 훨씬 더 변형된 형태로 받아들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일본의 경우에는 삼성육부제를 받아들여서 어떤 제도를 시행하느냐? 이관팔성제라고 하는 제도로 시행을 합니다. 자, 거기 선생님이 교재 아래쪽에 그림을 넣어놨어요. 그죠? 천황 아래에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과 행정을 담당하는 태정관으로 나누었고요. 그 아래 좌변관, 우변관으로 마치 발해처럼 두 개의 이원적을 구성을 한 다음에 그 각각의 좌변관, 우변관 아래 총 4개의 부서씩을 두었는데 부라고 안 하고 성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했어요. 그죠? 중부성, 식부성, 치부성, 인부성, 병부성, 형부성, 대장성, 국내성 이런 식으로 업무를 총 8개로 나누어서 각각의 부서로 하여금 맡도록 하는 이관팔성제라고 하는 원래는 당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바꾸어서 적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죠? 특히 이 신기관이라고 하는 제사를 담당하는 곳을 따로 두었던 것, 그것을 삼성과 같은 상급기관으로 두었던 것, 그러면서 상당히 중시했던 것, 이런 모습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독자적인 일본의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변형된 형태로 받아들인 중앙관제의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방관제 같은 경우에도요, 일본은 당나라하고 다르게 변형된 형태로 받아들이고 적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당나라에서는 주현제를 시행을 했어요. 그죠? 전국을 주와 현으로 나누고 각각의 주와 현에 모두 중앙에서 직접 지방관을 파견해서 지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관들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원칙의 적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임기 3년이라고 하는 임기제가 시행이 되었었고 중임, 다시 똑같은 곳에서 한 번 더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금지했었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지역에 가서 지방관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자기의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지방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꾀를 부린다든지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으로 임명되지 않는 상피제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상당히 중앙 집권적인 지방 제도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었느냐? 지방을 국, 군, 미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상급에 해당하는 국 단위까지는 중앙에서 지방관을 관인을 파견해서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그 아래인 군이나 이의 경우에는요, 원래부터 거기에 살고 있었던 현지의 지방 호족을 죽을 때까지 그 지역을 관리하는 종신직으로서 임명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야마토 정권의 경우에는 상당히 지방 분권적이다. 왜냐하면 호족 연합 정권으로 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다시 말해서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라에서도 골품제의 벽을 넘기 힘들었다. 왜냐하면 진골 귀족들이 자신의 특권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불교를 수용을 하고 율령을 반포하면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만은 일본은 야마토 정권은 그 출발부터가 호족 연합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중앙 집권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족들의 세력이 무척이나 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지방 단위로 가게 되면은 원래부터 그 지역에서 강한 세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호족들이 그 지역을 죽을 때까지 통치하는 이러한 모습들까지는 차마 다 바꾸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 일본까지 해서 동아시아의 주변 국가들이 당으로부터 율령 체제를 받아들였던 부분, 또 그것을 독자적인 형태로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변형하여 적용하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줄 읽어보고 끝을 낼게요. 자, 영향 봅시다. 이 율령 체제는 동아시아 각국의 통치 이념이나 관료 선발이나 교육 제도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다 살펴보았어요. 그죠? 자, 그런 과정에서 밑주십시다. 한자와 한문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고 한문학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 불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사상과 종교, 통치 체제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어요. 이런 것들 전부 다 문서에 의해서 이루어진 통치 체제이고요. 또 종교 같은 경우에는 경전을 읽고 해석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이러한 어떤 법과 제도, 종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중국의 문자와 문장, 한자와 한문에 대한 이해 정도가 심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동아시아의 주변 국가들에서 한자와 한문에 대한 이해 정도가 심화되면서 한문학, 한자로 한문으로 쓰는 문학 작품들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동아시아 각국들 사이에서 한문이라고 하는 공통의 문자와 문장을 통해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문화 교류에도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밑주십시다. 당나라 시기쯤 가게 되면은 동아시아에서 밑주실게요. 한자나 유교, 불교, 율령과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 요소들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중에서 한자는 한문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셨으니까 넘어갔고요. 유교하고 율령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서 살펴봤잖아요. 그죠? 다음 단원에서는 우리가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 요소 가운데 아직 다루지 않았던 불교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4반 학생들은 이 영상을 아마 시험 보기 전에 보시겠죠?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1, 2, 3, 5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보게 될 것 같은데 시험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